1.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에서 정하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은 사회통념 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거래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 과정 및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재반 상황을 종합한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지니는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형법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제3항에 규정된 외국에서 통용된다고 함은 그 외국에서 강제 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외국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즉 강제 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까지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시키면 이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4.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 범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5.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 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6. 형벌 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등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 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7. 형벌 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 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 8.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0. 갑은 자신의 아버지인 A의 지갑을 훔친다고 생각하고 지갑을 훔쳤으나 사실 그 지갑은 아버지 친구인 B의 것이라면 갑의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11.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12. 갑이 지나가던 행인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A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위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3. 형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14.
의료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5. 과실범의 주의 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재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16. 단순 과실에 의한 작물 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작물 취득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으로 볼 수 없다. 17. 방위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8.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19.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20.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1. 갑은 수지요법학회의 지회를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수지침을 보급하고 무료 의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A에게 수지침 시술을 부탁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수지침 시술을 해준 경우 갑이 침술 면허가 없다고 해도 해당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2. A 노동조합의 조합원 갑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서면 신고 의무에 따라 쟁의 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 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 신고를 하지 않고 쟁의 행위를 한 경우 서면 신고 의무는 쟁의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 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 행위의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 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3.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갑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경우 해당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가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 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갑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인 A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우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 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25.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6.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27. 형법 제1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원인 행위 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법 행위로 나아갈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9.
갑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그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이라 하므로 그 고소장을 되돌려받은 경우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는 기소에 이른 것이다. 30. 갑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한 경우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어 재물편취의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다. 31. 갑이 외국환 수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화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화 400만 엔이 든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 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면 일화 400만 엔의 반출에 대해서는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2. 갑이 A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촬영하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33. 갑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갑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34.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35. 공범자의 범인도피 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 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6.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37. 공동정범에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38.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간의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39.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40. 비신분자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신분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1.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42.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44.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동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성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범행의 상대방 범행 수단 내지 방법,
결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상상적 경합범위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45.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까지 형법 제263조 동시범을 적용한다. 46.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47.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48. 갑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자신의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 49. 4층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가설된 전선이 합선으로 단락되어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단지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 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50.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51. 야간 당직 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 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병원의 야간 당직 운영체계상 당직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52.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자신은 환자의 수술이나 시술에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마취와 환자 감시 등을 담당토록 하는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 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주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53.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헌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54.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55.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56. 갑은 A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을과 공모하여 을의 차량을 A의 주택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갑과 A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갑이 A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갑이 행위로 A 본인의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은 발생하였으나 A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갑은 A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7.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주는 것을 보호법이구로 하며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58.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 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 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9.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 60.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는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1. 사실적시의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6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63.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64. 갑은 자신의 인터넷 채널에 A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A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 바 그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A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A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악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A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A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5. 갑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는 등 회사의 경영 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인 A의 경영 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갑이 동료 직원들과 함께 A를 만나 사임제 안서만을 전달한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회사의 경영 정상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6.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 바 인터넷 계정 등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은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전자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한다. 67.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8.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안방에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 장치를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TV를 설치해주겠다면서 안방까지 들어간 경우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출입이 비록 범죄 등의 목적을 숨기고 한 것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9. 회사 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퇴사한 회사 직원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그 유출 내지 이용 행위에 대하여는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70. A는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자신의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 갑이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그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 B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 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갔다면 갑에게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71.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 성립 요건이고 따라서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72. 주류회사 이사인 갑은 A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민사분쟁 중에 A의 착오로 위 주류회사명의 계좌로 송금된 4,700영원을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A로부터 해당 금원이 착오 송금된 것이라는 사정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 본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인 108,310원을 임의로 상계 정산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갑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갑이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없어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7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도급계약이나 물품 구매 조달 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 자격,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74.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카드 갈취 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75.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76. 절도 범인으로부터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보관 작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7. 갑은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에서 약 2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던 A가 위 금액을 입금하지 않자 A를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인 을에게 A가 거주하는 곳의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을이 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을이 자기의 물건이 아닌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정범인 을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인에 대하여도 권리행사방해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78. 갑이 타인 소유 토지의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79. 건물의 임차인인 갑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남아있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임대차 보증금으로 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하고 갑이 B를 위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0. 갑은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A로부터 20영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권한 없이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50영원을 인출한 후 그중 20영원만 A에게 건네주고 30영원을 취득하였다면 갑의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컴퓨터 등사용 사기죄에 해당한다. 81.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제 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2. 작성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문서 행사의 상대방이 자격 모용 사실을 알았다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83.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라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84. 사용권 한 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5.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 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86. 경찰 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인 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87.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동조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8. 통보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보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언정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89. 법령에 의한 임용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 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90.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91.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2.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93. 불법 체류를 이유로 강제 출국당한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 허가 신청서까지 제출한 경우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해 사증 및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었던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귀화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94. 과속단속 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교통단속 경찰 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 하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95. 마약범죄 피의자가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 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96.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여 바로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97.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98.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99.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는 경우 증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100.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101.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에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이구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102.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첨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03.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04.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차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 105. 검사의 수사 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106. 압수수색 영장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 이는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 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07.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사전 제시일 것을 요하고 구속과 달리 사후 제시의 방법에 의한 긴급 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108. 압수수색 영장 통지의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109. 수사기관이 A회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A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적법 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110. 경찰관들이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흥분하여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그 승용차를 멈춘 후 저항하는 피의자를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였다면 체포영장과 관련 없는 새로운 피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이유로 별도의 현행범 체포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상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고인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111.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112.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사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13.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114. 증거보전은 수사단계뿐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지만 재심 청구 사건에서는 증거보전 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115. 형사소송법 제221조 2의 증인신문 청구를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피의사실은 수사기관 내심의 혐의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는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로 표현한 때에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116.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 검증 증인 신문 감정이어서 피의자의 신문을 구하는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17. 형사소송법 제221조 2의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 증인 신문조서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거보전 절차와 달리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이상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18. 항소법원이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119.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에 실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120.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02조 또는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121.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2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123.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124.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 한에 가름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 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고, 이는 원격지의 저장 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25.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법원의 영장 내용에 반하여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26.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7. 법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 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128. 진술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129.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 130.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 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131.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 제출 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132. 시청 소속 공무원인 제3자가 권한 없이 전자우편에 대한 비밀 보호 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전자우편을 수집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이른바 관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전자우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의 자유가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33.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 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에 비추어 증거 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34. 경찰이 영장에 의해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기록된 파일을 발견하여 이를 별도의 저장 매체에 복제 출력한 경우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135.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신문 절차에서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136. 자백은 일단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 내지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돈이 급해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였고 항소심 공판기일에 그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면 이어진 검사의 신문에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부인하여 온 점을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상적인 항소이유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37.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 주사가 피의 사실을 자백하면 피의 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부가적인 보안 처분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138.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그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139.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A의 B에 대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140. 알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 연수를 감으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 는 말을 들은 증인이 피고인의 알선수재 피고 사건에 대해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요증사실이므로 이를 직접 경험한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들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들은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된다. 14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를 피해자가 화면 캡처의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의 협박죄 피고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142. A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면서 이것은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B가 법정에서 A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이 진술은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143. A가 B와의 개별 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갑에게 불러주었고 그 내용이 기재된 갑의 업무 수첩이 그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 증거인 경우에는 전문 진술이 기재된 서류 제전문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및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144.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여 한 진술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피고인이 증언 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145.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조사자에 의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2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146.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147.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 148.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와 혈액 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혈액 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 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149.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 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150.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